문을 닫고 불을 끄면 사람은 이상하게도 사소한 소음에 더 민감해집니다. 저는 지금 이 늦은 밤 여러분이 스르륵 잠들기 직전에 귓가를 스치는 작은 바람처럼 조용히 말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내일 아침 식탁을 완전히 바꿔버릴 길이라는 걸 미리 말씀드려야겠네요. 왜냐하면 진짜로 여러분은 지금껏 건강하다고 믿어온 그 채소들 때문에 살아남지 못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내 농담처럼 들리지만 의학적으로는 꽤 진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15년 동안 시니어 재활병원에서 어르신들의 회복을 도와왔습니다. 한 번은 외래에서 한 어르신을 만났는데 그분은 채소라면 무조건 좋은 줄 알고 하루 3번 산더미처럼 드셨죠. 근데 정말 기묘한 건 그 어르신의 증상 중 일부가 중세 유럽 수도사들이 과도한 생야채식 때문에 겪었던 복통 기록과 거의 동일했다는 겁니다. 제가 논문을 뒤져보니 실제로 식이섬유 과다 섭취로 인한 장팽창 사례는 역사적으로 꽤 많더군요. 참 세상은 돌고 돕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듣고 있는지 알고 싶다는 겁니다. 침대인가요? 소파인가요? 아니면 야식 먹으면서? 댓글에 지금 시간 플러스 위치를 남겨주세요. 이건 그냥 형식적인 요청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의 리듬에 맞춰 다음 콘텐츠를 조절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러니 너무 태평하게 누워있기 전에 잠깐 손가락 한번 움직여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틀어두세요. 조용한 이 밤, 우리가 시작할 이야기는 생각보다 깊고 여러분의 습관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조 어르신의 사례는 지금도 잊히지 않습니다. 아침에 산책을 하고 점심에 생양배추를 한가득 드시고 저녁에는 브로콜리를 씹으며 이게 젊음의 비결이야 라고 미소 짓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그분의 얼굴빛은 마치 조명을 꺼버린 것처럼 창백했고 배를 부여잡은 채 숨을 고르지도 못했습니다. 가스가 장을 꽉 눌러서 생기는 통증이었는데 저는 처음엔 단순 소화불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검사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골밀도는 떨어져 있었고 장내 가스량은 논문에서만 보던 수준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혹시 생채소를 많이 드시나요? 라고 묻더니 섬유질은 분명 좋지만 너무 많으면 칼슘이나 철분까지 끌고 빠져나갑니다. 뼈도 약해질 수 있어요. 라고 설명하셨죠.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 고대 그리스의 일부 학파에서는 채소를 지나치게 먹으면 영혼이 흔들린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실제 의학적 근거는 없지만 지금 생각하면 직관이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먹으면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건 사실이니까요. 저는 그날 조 어르신이 먹던 식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분석했습니다. 섬유질이 너무 많았고 다른 영양소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샐러드와 생채소가 몸에 들어오자마자 장에서 발효되며 가스를 만들고 그 가스가 혈관을 압박하고 혈압 변동까지 일으킬 가능성이 있었죠. 뇌졸중 위험도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혈관은 압력 변화에 예민하니까요. 그 일을 계기로 저는 환자들에게 채소는 약입니다. 약은 적정량이 중요합니다. 라고 항상 말합니다. 가지를 처음 보았을 때 저는 늘 그 보랏빛이 주는 신뢰감이 좋았습니다. 뭔가 건강해 보이고 빛깔만으로도 항산화 작용이 있을 것만 같잖아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올해 가장 많은 상담을 했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생가지 중독이었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흔합니다. 제가 담당했던 박순자 어르신도 그랬죠. 텃밭에서 갓 딴 가지를 초고추장에 찍어 드시며 이렇게 신선한 게 어디 있어 하고 웃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어르신은 복통으로 몸을 일으키지도 못하고 센터에 오셨습니다. 구토, 설사, 어지러움까지 머릿속에 스치는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솔라닌. 여기서 잠깐 재미있는 사실 하나 이야기해 볼까요? 고대 로마에서는 일부 귀족들이 가지가 주는 몽롱한 효과 때문에 보랏빛 채소의 마법이라고 부르기도 했답니다. 물론 그 마법은 실제로는 중독 증상이었죠. 사람이란
참 이상한 걸 아름답다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솔라닌은 열에 약하기 때문에 70도 이상에서 충분히 가열하면 대부분 분해됩니다. 학술적으로도 수십 건의 식중독 사례가 기록돼 있고 그중 상당수가 날것 섭취나 덜 익힌 섭취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르신들께 늘 이렇게 말합니다. 가지의 영양은 불로 깨우는 겁니다. 날 것은 칼이 아니라 불로 다루세요. 박 어르신에게도 저는 조리법을 다시 안내했습니다. 찌거나 볶거나 구워서 드셔야 하며 찜통에서 최소 10분 이상 김을 충분히 올려야 한다고요. 그 이후 어르신은 가지볶음 전문가가 되셨고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팀장님, 제가 이제는 가지에게 지지 않아요. 묘하게 기분 좋은 말이었습니다. 음식은 우리 편이 되어야지 적이 되어선 안 되니까요. 토란 이야기를 꺼내면 저는 아직도 손등이 얼얼해지는 기분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영숙 어르신 사건은 제 인생에서 가장 강렬한 경고였기 때문입니다. 어르신은 직접 캔 토란을 맨손으로 껍질 벗기다가 손이 붓고 갈라지고 따끔거림이 점점 퍼지며 결국 응급실 문턱까지 갈 뻔했죠. 토란에는 옥살산 칼슘 결정이 들어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보면 마치 작은 바늘 다발처럼 생겼는데 이게 피부에 닿으면 즉시 자극을 일으킵니다. 제가 처음 이 성분을 공부했을 때 생각했던 건 이 정도면 무기물개 미니 흉기잖아? 라는 말도 안 되는 농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농담이 아니었어요. 학술적으로도 옥살산칼슘은 신장 결석의 주요 구성 물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제대로 익히지 않고 먹는 건 몸속에 작은 돌을 만드는 것과 비슷한 셈이죠. 이야기 중간에 조금 엉뚱한 사실을 하나 말하자면 고대 중국 기록에는 토란을 불의 기운을 품은 뿌리라고 적어놓은 문헌이 있습니다. 어쩌면 껍질 벗길 때의 따가움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인간은 역시 아픈 걸 신비롭게 포장하는 데 달인입니다. 토란을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첫째, 반드시 장갑을 끼고 손질할 것. 둘째, 끓는 물에서 최소 7, 10분 삶기. 셋째, 첫 삶은 물을 버리고 새물에 다시 삶기. 넷째, 식초물에 10분 정도 담갔다가 손질하면 자극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 이영숙 어르신은 그 이후로 항상 고무장갑을 들고 다니십니다.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팀장님, 토라는 제가 아니라 장갑이랑 싸워야 하더라고요. 어찌나 웃기던지 저도 모르게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중요한 진실이 있었죠. 우리는 종종 좋은 음식과 나쁜 방식을 함께 섭취합니다. 건강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떻게 먹느냐가 더 큰 차이를 만듭니다. 고사리 이야기를 시작하면 저는 항상 깊은 숨을 들이쉽니다. 왜냐하면 이 채소는 겉모습은 순하고 얌전하지만 사실은 아주 고약한 성질을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민호 어르신이 산에서 꺾어온 싱싱한 고사리를 들고 팀장님, 이거 바로 데쳐서 무치면 얼마나 맛있는지 알아요? 라고 말했을 때 저는 속으로 어르신, 그건 식탁 위의 트릭스터입니다. 라고 속삭였습니다. 고사리에는 푸타킬로사이드, 피티엑킬로사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학술적으로 2급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되며 비타민 B를 파괴시키는 효소까지 함께 들어있죠. 그래서 생고사리나 덜 손질한 고사리를 먹으면 피로감, 신경통, 영양 결핍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고사리가 맛있게 보인다고 해서 그냥 데쳐 먹는 건 불판 위에 삼겹살을 안 익히고 먹겠다는 것만큼 위험합니다. 여기서 조금 엉뚱한 사실 하나. 아이슬란드의 오래된 민담 중에는 고사리를 생으로 먹은 전사들은 전투에서 방향 감각을 잃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영양 결핍으로 인한 어지러움이 그렇게 전해졌을지도 모릅니다.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명확합니다. 끓는 물에서 12-15분 삶기, 찬물에 넣어 식힌 뒤 최소 하루 동안 담가두기, 3-4시간마다 물 갈아주기, 베이킹소다 알칼리성 1스푼 넣어 삶으면 독성 제거 효과 증가. 최 어르신은 이 방법을 적용한 뒤 이전에 고사리 먹고 나면 속이 더부룩했던 이유를 이해하셨습니다. 2달 후 어르신이 센터에 와서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고사리가 제 편이 됐어요. 음식이 우리 편이 되는 순간 그게 바로 건강의 첫 번째 증거입니다. 쑥갓은 향만 맡아도 입안이 개운해지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삼겹살과 함께 먹으면 너무 잘 어울리죠. 그런데 정수진 어르신의 건강검진 결과가 나온 날, 저는 그 매력 뒤에 숨어있던 문제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어르신의 종양 표지자 수치가 살짝 상승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암은 아니었고 수치도 높지 않았지만 원인을 찾아야 했습니다. 식습관을 확인해 보니 답이 나왔습니다. 생수갓 더러스 단백질 음식. 이 조합은 과학적으로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쑥갓에는 아질산염이, 고기 생선에는 아미노 화합물이 들어있는데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니트로소아민, 니트로사민이라는 발암성 물질로 변할 수 있습니다. 이건 학술적으로도 상당히 잘 알려진 기전입니다. 그렇다고 쑥갓을 버릴 필요는 없어요.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열을 가하면 아질산염의 대부분이 파괴됩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한 사실 하나, 일본의 한 지역에서는 쑥갓을 불의 입이라고 부르는데 단순한 별명이 아니라 실제로 이 식물은 불을 통해 정화된다는 민속 신앙에서 나온 말입니다. 현대 영양학적으로도 꽤 정확해서 웃음이 나왔죠. 정 어르신은 그 뒤로 생쑥갓 대신 살짝 데친 쑥갓을 드셨습니다. 샤브샤브처럼 퐁당 넣어 익히거나 고기 굽기 전에 팬에 10초만 스치듯 익혀서 먹는 방식이죠. 6개월 뒤 재검 결과는 정상.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팀장님, 고기 맛은 그대로인데 걱정만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 비타민C가 풍부한 과일을 같이 먹으면 니트로소아민 생성을 억제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귤, 레몬, 키위 같은 것들요. 하지만 가장 완벽한 방법은 여전히 단 하나입니다. 쑥갓은 익혀 먹는 것. 단순한 변화 하나가 혈관을 지키는 법, 저는 그걸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식이섬유는 늘 좋다, 좋다라고만 듣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의 반사적으로 많이 먹는 것이 건강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병원에서 수백 명의 소아를 보며 깨달았습니다. 어떤 좋은 것도 많으면 독이 됩니다. 조 어르신의 배를 잔뜩 밀어 올리며 끙끙거리게 했던 것도 결국 과한 섬유질이었죠. 우리는 흔히 채소가 장을 깨끗하게 만들고 뼈를 튼튼하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섬유질은 칼슘, 철아연 같은 미네랄과 결합해 그대로 밖으로 배출시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피와이테이트 미너럴 빈딩이라는 표현이 있을 만큼 잘 알려진 메커니즘이죠. 뼈 건강을 챙기려고 채소를 폭식했다가 오히려 골감소증이 악화되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여기서 살짝 엉뚱한 사실 하나, 고대 인도에서 수행승들은 채소를 많이 먹기보다 하루 손바닥 2번 펼친 양만 먹어라 라는 규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영양학이 없던 시대인데도 적정량의 개념을 이미 알고 있었던 거죠. 때로는 옛사람들이 지금보다 현명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섬유질은 청소기가 아닙니다.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브러시 같은 겁니다. 그렇다면 적정량은 얼마나 될까요? 하루 손바닥 2, 3개 분량. 이 양만 지켜도 대부분의 장 문제는 사라집니다. 특히 70대 이후에는 소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생채소를 많이 먹으면 장이 발효통처럼 변해버립니다. 가스가 차고 복부 압력이 뇌 혈관까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뇌는 압력 변화에 민감하기 때문에 뇌졸중 위험도 연결됩니다. 저는 조 어르신에게 양을 줄이도록 권했고 석 달 뒤 어르신의 복통은 말끔히 사라졌습니다. 오히려 예전에 비해 활력이 더 좋아졌죠. 너무 많이 먹던 건강식에서 벗어나자 비로소 건강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음식을 믿다가 균형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건강의 비밀은 언제나 적정량입니다. 채소는 마치 성격이 제각각인 사람들 같습니다. 어떤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제맛을 내고 어떤 채소는 열을 만나야 진가를 발휘하죠. 저는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건강을 지키는 일의 절반은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파프리카, 양상추 같은 채소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생으로 먹어야 좋습니다. 열을 가하면 비타민C가 50% 이상 파괴된다는 연구도 있죠. 반대로 당근과 토마토는 익히면 영양 흡수율이 오히려 몇 배나 증가합니다. 베타카로틴과 라이코펜은 기름과 열을 만나야 체내 흡수율이 최대가 됩니다. 이걸 알면 샐러드와 볶음 채소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서 조금 기묘한 사실 하나,
중세 유럽에서는 익힌 채소는 위의 등불을 밝힌다라는 말이 있었답니다. 의미는 불명확하지만 아마도 따뜻한 음식이 소화를 돕는다는 직관이 반영된 말일 겁니다. 고전의 지혜가 현대 영양학과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죠.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채소의 색 다양성입니다. 초록, 빨강, 노랑, 보라, 흰색, 각색은 서로 다른 항산화 물질과 비타민을 품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록, 루테인, 엽록소, 빨강, 라이코펜, 노랑, 주황, 베타카로틴, 흰색, 알리신. 특정 채소만 계속 먹으면 특정 성분이 과도하게 쌓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브로콜리나 양배추를 매일 먹던 한 어르신은 갑상선 기능 저하가 악화되었는데 알고 보니 십자화가 채소 특유의 고이트로젠고 이트로젠 성분 영향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후 모든 분들께 말합니다. 채소를 고집하지 말고 채소를 돌아가며 드세요. 그리고 생익힘은 마치 낮과 밤처럼 서로 보완적입니다. 하나만 고집하면 균형이 깨지고 두 가지 방식 모두를 쓰면 몸이 가장 평온해집니다. 음식에도 리듬이 있습니다. 그 리듬을 이해하는 사람만이 혈관을 지키고 오래 건강하게 살아갑니다. 물을 많이 마시라는 말은 너무 많이 들어서 이제는 하나의 배경음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채소 섭취와 물의 관계는 생각보다 훨씬 정교합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며 확신했죠.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채소 섭취는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와 같다는 것을요. 식이섬유는 물을 흡수해 팽창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장은 마치 마른 스펀지를 억지로 눌러 짜낸 것처럼 딱딱해지고 오히려 변비가 악화됩니다. 조 어르신의 장팽만도 대부분 이 물 부족 플러스 섬유질 과다의 조합이었습니다. 학술적으로도 와터 파이버 시너지라는 개념이 있을 만큼 두 요소는 함께 움직여야 효과가 납니다.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섬유질만 먹는 건 빨래 비누만 바르고 물 없이 빨래를 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결과는 상상하시는 그대로죠. 여기서 조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나 하자면 고대 이집트의 기록에는 물을 적게 마시는 사람은 채소의 영혼을 깨우지 못한다는 문구가 등장합니다. 의학적 근거는 당연히 없지만 현대 기준으로 해석하면 꽤 과학적입니다. 물이 없으면 영양도, 소화도, 흡수도 이루어지지 않으니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채소를 먹었다면 물도 함께 먹은 겁니다. 물은 채소의 그림자예요. 또 하나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채소만 먹는 식단은 절대 장기적으로 안전하지 않다는 것.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이 빠지고 지방이 부족하면 호르몬 균형이 무너집니다. 이건 나이가 들수록 더 심각해지고 면역력까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늘 추천합니다. 단백질, 계란, 두부, 생선, 좋은 지방, 올리브유, 견과류, 들기름, 수분, 하루 최소 1.6L, 2L. 정수진 어르신은 이 원칙을 적용한 뒤 체력이 눈에 띄게 안정되었습니다. 채소는 도구일 뿐이고 도구는 균형 속에서 제 역할을 합니다. 건강의 기본은 결국 수분, 단백질, 지방의 조화입니다. 어르신들의 사례를 되짚어보면 항상 작은 습관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가지는 익히기만 했을 뿐인데 소화가 달라졌고 토라는 장갑 하나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리는 하루 물갈이만으로 발암 가능성을 줄였고 쑥갓은 10초 데침으로 위험을 확 꺾었습니다. 그런데 더 깊은 진실은 따로 있습니다. 채소는 결국 방법의 음식이라는 것. 모양과 색은 수천 년간 변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다루는 방법은 달라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장의 흡수력도 변하고 혈관의 탄성도 변하며 신체의 여유도 좁아집니다. 그러니 균형, 열처리, 적정량, 다양성 같은 원칙이 더욱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서 조금 이상한 사실 하나. 고대 일본의 한 문헌에서는 채소를 불과 물에 결혼식이 있어야 비로소 몸의 일부가 된다고 적었습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하지만 묘하게 마음에 남더군요. 우리가 말하는 조리가열 세척이라는 개념이 정확히 그 말이니까요. 이제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같은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이 채소는 생으로 먹어야 하나요? 익혀야 하나요? 이 양은 내장이 감당할 수 있는가? 다른 영양소들은 충분한가? 조 어르신박 어르신, 이영숙 어르신, 최민호 어르신, 정수진 어르신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아주 작은 수정 하나에서 시작된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손바닥 두세 개 분량의 채소, 충분한 물, 균형 잡힌 단백질, 색 다양성, 그리고 조리법. 오늘 밤 선풍기 바람을 약하게 켜두고 이 원칙들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의 혈관과 장은 이 작은 배려를 금방 알아보고 고마워할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제가 전하고 싶었던 건 단순한 채소 조심하세요가 아닙니다. 채소는 분명히 우리 몸에 유익하지만 잘못 다루면 그만큼 위험도 함께 따라온다는 사실이죠. 가지의 솔라닌, 토란의 옥살산 칼슘, 고사리의 발암 가능 성분, 쑥갓의 니트로소아민 문제, 이 모든 위험은 조리법 하나만 바꿔도 거의 제거됩니다. 익히고 삶고 데치고 손질하는 과정이 단순한 번거로움이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방패라는 뜻입니다. 또한 채소를 과도하게 먹는 습관은 장을 과로시키고 미네랄을 빼앗고 뼈를 약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적정량은 하루 손바닥 두세 개 정도이며 물을 충분히 마셔야 섬유질이 제 기능을 합니다. 여기에 단백질과 좋은 지방을 균형 있게 곁들이면 혈관, 장, 뼈, 면역이 모두 안정됩니다. 채소는 절대 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방법을 모르면 친구도 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우신 원칙은 어렵지 않습니다. 다양하게, 적당히, 안전하게 조리하여 이 네 가지만 기억하면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제 불을 끄고 선풍기 바람을 살짝 켜고 오늘 배운 내용이 몸에 스며들도록 천천히 눈을 감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밤을 응원합니다.